제가 이제 중국에 한 2년 주재도 해보고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서 중국 개발자들 저희 화웨이 같은 데 가면은 야전 침대 깔아놓고 일을 해요. 제가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 일하는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단톡방 이렇게 하면은 얘네 100시간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반도체 업계는 30년 정도 있으셨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근무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실제로 업계에서 체감하는 뭐 반도체 위기 어느 정도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 그 안에 바로 있으면 체감이 좀 어려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좀 마크로하게 좀 체감을 한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2000 BCG 데이터 같은 걸 보면은 2032년이 되면은 최첨단 선단 노드, 10나노 이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점유율이 한국이 지금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게 9%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반도체가 지금 뭐 어쨌든 굉장히 핫한데 미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리쇼어링 때문에 0%에서 28%, 29%까지 30%까지 가까이 뭐 치고 올라오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만 뭐 한 40대 후반, 중국도 뭐 미세노드에서 뭐 5%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지금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30년쯤 되면은 1조 달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1조 달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1년 제가 찾아보니까 GDP가 뭐 1.8조?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5,500달러. 그 중에서 또 AI 반도체가 또 대부분인데 3,800억 달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죠. 여기서는 메모리를 뺀 거예요. 3,800억으로 안 하면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1조 달러에서. 그래서 아까 위험 체감하시는 여쭤보셨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체감하는 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조 투자한다고 할 때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져. 우리가 수백조 메가 클러스터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인프라 투자하고 우리가 만약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미래가 큰 기회를 못 잡으면 기회를 낭비한다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시스템 반도체에서 도약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잘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잘하는 거는 그때만 해도 사실은 퀄컴이 힘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퀄컴을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들어갖고 쥐어짜서 우리가 같이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누가 지금 오너예요?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인데 거기에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산업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제2의 스마트폰 같은 산업을 만들려면 시스템 반도체를 디파인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근데 원래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강국은 아니었죠. 지금도 강국이죠, 사실.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다른 나라는 올라가고 떨어진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어려운 건 맞잖아요. 반도체 산업을 제가 이제 바이 데피니션 이제 타이밍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칩퓨처 책에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비율을 둔 한 나라 국가가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혁신 국가죠. 이스라엘의 그 서핑 굉장히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서핑을 가게 되면 이제 어쨌든 초보자들은 이 부서진 파도를 탄단 말이에요.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수는 그게 아니죠. 고수는 굉장히 깨지기 직전에 파도를 이렇게 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늦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코를 받고 이제 빠지잖아요, 노르사이고. 진짜 TSMC, 엔비디아 이런 데는 정말 그 그린웨이브를 정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총액 같은 거 보면 TSMC 10배였어요. 네. 엔비디아 20배였어요. 네. 근데 인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에요. 그 아까 그 아이폰 직접 개발하게 갔잖아요. 제조를 인텔에 맡기려고 했는데 인텔에서 이제 안 했잖아요. 또 6년 뒤에 그 CEO 폴 오테니가 인터뷰를 하는 걸 같이 들었거든요. 후회하잖아요. 그때 봤더니 시장이 100배더라.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운이 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재밌는 게 사실은 2018년, 19년 그때 오픈 AI하고 막 이렇게 딜을 했다고 이제 잘 나와요. 그게 어쨌든 10억 달러? 10억 달러만 내면 오픈 AI의 지분 15%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텔 CEO가 야 그걸 봤더니 내가 볼 때는 수익성 없어. 거절했잖아요. 지금 오픈 AI 가치가 어떻게 돼? 1,500억 달러잖아요. 인텔 마켓 캐피탈 확인해보니까 제가 887억 달러예요. 이제 엔비디아 가치 얼마냐? 2조에서 3조 좀 안 되냐? 2조 6천억 달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엔비디아의 인텔이 엔비디아 20배였잖아요.
지금 뒤집혔어요. 엔비디아가 인텔의 30배예요. 되게 질문하신 거에 우리나라가 진짜 뭐 그렇게 위기에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예전에 했던 말 있었잖아요. 기술주 투자하지 않는 이유예요. 지금은 애플을 투자하긴 하지만 기술주에서는 최강자가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누리기가 쉽지가 않고 네. 언제든지 또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또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도 최강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영원하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인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혁신의 어떤 그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재무제표만 보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에 좀 정체된 상황들이 큰 기업들을 이렇게 어떤 운명을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영업이익을 많이 생각하고 비용 절감해라 이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벌어졌던 실수들이 나오고 있었던 건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들도 어떤가요? 좀 기술을 더 중시해주나요? 아니면 좀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좀 더 재무적인 성과를 더 중시하나요? 사실 뭐 어느 한쪽으로 뭐 정의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뭐 당연히 넘버원 기술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기업이라는 거가 뭐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를 하는 상황에서 기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둘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혁신의 속도에 그냥 왜 안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선형적인 혁신만 갖고도 사실은 살만하면 사실 거기서 크게 안 바뀌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뭐 기술을 뭐 안 한다? 그거는 아닌 거죠. 삼성전자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랑 TSMC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관계잖아요. 삼성전자가 TSMC와의 팹리스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책에서 뭐 낙타의 등을 무너뜨린 그 작은 그 지푸라기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낙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건물 2층 정도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짐을 이제 지푸라기를 하나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무게가 더 나가겠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작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도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좀 이론이 있어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성공을 잘하는 어떤 관행들, 현상 유지, 숫자 위주의 어떤 매출 뭐 확대 뭐 이런 어떤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말고 다른 게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또 은유로 좀 집어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와인 얘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파밸리의 한란 이스테이트라고 이제 굉장히 그 고급 와인이죠, 컬트 와인. 이거 한 병 한 200만 원 해요, 300만 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거기 윌리엄 한란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은 정말 좋겠다. 여기다가 이제 포도를 심으면 정말 좋은 여기 와인 나오겠다 해서 이제 심었는데 6년을 기다린 거예요. 정말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그쵸. 6년을 기다렸는데 나왔다. 근데 그때 발표를 안 한 거예요. 또 6년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일관된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도자기 정신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96년이 돼서야 첫 빈티지 1990년 빈티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윌리엄 한란 한란 에스테이트를 살려면은 그러니까 새 빈티지를 살려면은 웨이팅 리스트에 10년 기다려야 돼요. 단기간의 성과가 되게 중요하고요. 시장 점유율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품질, 디테일, 그다음에 완벽주의, 그다음에 어떤 내부 혁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집착해야 돼요. 현집중 같은 집착을 해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TSMC 같은 그게 좀 어려운 답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 흑백 요리사 보면 미쉐린 3스타랑 1스타랑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미세한 차이 하나로 맞아요.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자기 거 어떤 요리를 할까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의 값이 나올 뿐인 거지. 쟤네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맞습니다. 어제 영상에 찍었던 건데 제가 유튜브 찍을 때 가끔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 95년도에 삼성에서 한번 그 불량품한테 가전제품 싹 모아가지고 태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불량률이 뚝 떨어졌다. 그 품질 경영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근데 지금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품질을 신경 쓰면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신뢰도도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문화잖아요. 인재들 왜냐면 예전과 다르게 이제 MZ들도 많을 거고 이제 그런 걸인지 아니면 또 규제들이 더 많아지면서 52시간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는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에 한 2년 주제도 해보고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서
중국 개발자들 저기 화웨이 같은 데 가면은 야전 침대 깔아놓고 일을 해요. 52시간이라는 그런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 일하는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단톡방 이렇게 하면은 얘네 100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100시간 해야 된다가 네. 포인트가 아니고 제 말은 논의는 좋은데 본질을 놓쳤다. 왜냐면 핵심은 시계바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보안게이트 몇 분 일하고 뭐 이거 초과 근무 몇 분 했냐 이거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더 창의적인 진화를 스스로 해냈느냐 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2년인지 15년 좀 헷갈리는데 호주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중국은 더 넓은 새로운 국경을 향해서 간다. 그 국경은 뭐 이런 중국 땅 옆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그 다음에 심지어 우주 공간까지 중국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52시간을 갖고 관리 모드의 어떤 전략 갖고는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다시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예, 그거 말을 많이 하는데 세 가지 말합니다. 네. 이제 그 전략, 그 다음에 시스템 아키텍트, 세 번째는 이제 개방형 생태계. 맨하탄 프로젝트가 끝나고 지금 미국에 이제 50년, 40년대죠. 그때 맨하탄에 참 핵무기를 만들었던 그런 과학자들을 해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다시 이제 미션을 줬어요. 그게 이제 란츠라는 연구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어떤 계기예요. 그 바람에 이제 폰 노이만, 우리가 보통 컴퓨터 아키텍처의 어떤 창안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냉전 시대의 어떤 미국의 핵 전략들을 짭니다. 심지어 뭐 노벨상도 30명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가 어쨌든 간에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이 상당히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존재감 있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이런 어떤 AI든 반도체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정말 갖춰진 싱크탱크가 한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꼭 있어야 되겠다. 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메모리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점에서 혁신적인 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투자를 해놓지만 그런 투자하는 것들이 낭비되지 않게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만들까에 더 우리가 승부수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시스템 정의 역량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붕어빵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붕어빵 제조자에 멈추지 않으려면 시스템 아키텍처를 학교든 회사든 많이 이렇게 양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의 가장 리더였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건 2000년대 초반 얘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그 폐쇄적인 환경 문화 때문에 많이 이제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래서 가치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2014년에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딱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바꿨던 게 뭐냐면 개방형 생태계, 클라우드도 다 바꾸고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 경쟁사 뭐 애플, 리눅스에 다 개방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은 3조 달러 회사가 됐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한국이 사실 잡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전략 집단이 필요하고 시스템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또 이런 걸 하게 만들 어떤 개방형 혁신의 생태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도체 정책 중에서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 있다. 글쎄요, 돈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돈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넘버 원투스위주를 좀 잘 구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육적인 어떤 인프라, 교육적인 투자 이런 것들에 뭔가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공대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뭐 굉장히 빡세게 40% 공부를 더 하고 나스닥에 가장 많이 성공적으로 IPO한 나라가 보면은 이스라엘이래요. 미국 빼놓고. 성장한 회사들의 CEO들 80%가 그 탈피오드 출신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말 그 반도체 관심 있으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1960년대 카이스트 같은 거를 만들었듯이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좀 만들어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재가 제일 근본이다. 네. 오늘 또 정말 책 제목 그대로 칩 추천했었어요. 우리 반도체 미래, 우리나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이 시장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현직에 계셨으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 투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서도 도움되는 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